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보이고 30대입니다. 3살 연상의 남편과 5살 된 딸과 셋이 살고 있어요. 제 친정집은 지방에 있어서 명절 때만 고향에 내려가곤 해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고 형제자매가 없어서 친척이 별로 없어요. 반면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만나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는 저를 친딸, 친언니처럼 대해줘서 함께 맛집 가기도 하고 쇼핑하러 가기도 해요. 시어머니의 나이는 60대인데 일하셔서 그런지 젊고 센스도 좋으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즐거워요. 언젠가는 제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든다며 똑같은 옷을 사서 입어도 괜찮냐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제 옷도 함께 사주시는 센스까지 보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세요. 전업주부인 형님은 자녀가 3명이에요. 육아 상담도 해주고 안 입는 아이 옷이나 안 쓰는 장난감 등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등 정말 든든한 존재예요. 항상 제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 시댁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댁 식구 중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저와 교류가 별로 없어요. 시아버지는 일만 하셔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아가씨는 독신으로 시댁에 살고 있지만 자주 외출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거의 만나지 못해요. 형님도 자신의 여동생이지만 도통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옛날부터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쉽게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연을 맺었으니 언젠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아가씨와의 사이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요. 시아버지는 정년퇴직 시기가 돼서 퇴직하셨어요. 일만 하시던 시아버지가 앞으로 무얼 하실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를 항상 자신의 감시하에 두겠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도 시어머니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고 청소나 빨래 등도 일일이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지켜본다고 했어요. 특별히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따라다니니까 집안일 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일 시어머니의 직장까지 함께 가서 퇴근 시간에 꼭 데리러 온다고도 했고요. 시어머니에게는 퇴근길에 잠깐 카페에 들리는 게 기분 전환의 한 방법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데리러 오니까 그런 여유도 가질 수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일하러 갈 때뿐이라는 참으로 갑갑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어디 놀러라도 좀 다니라고 은근슬쩍 시아버지를 혼자 어딘가로 보내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노였어요. 딱히 혼자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며 거절하신 거죠. 저와 형님은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우선 시어머니만 점심에 초대했는데 약속 장소에 시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여자끼리의 모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계시니 하고 싶은 이야기 반도 하지 못한 채 점심을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가는 시부모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형님과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힘든 날이 된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외출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도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시간? 나는 엄마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것뿐이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의 자유는 어떻게 하죠? 여자들끼리의 식사 모임까지 따라다니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퇴근길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시는 건 엄마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나랑 엄마의 문제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끼지 말고 있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스토커 같은 행동,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안색도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라, 이 집의 집안일은 이 사람이 하기로 돼 있어. 우리 집의 규칙을 잘 모르나 본데 며느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 모르면서 도와주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가 도와주러 오는 것조차 거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며느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건강은 내 장점이야. 아직 건강은 이상 없어.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서 시간 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얕은 호흡을 반복했어요. 이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 정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며 빨리 돌아가라고 구급대원들을 다그치는 거죠. 저는 시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시어머니를 이송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소리를 치셔서 제가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은 형님과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고요. 형님은 곧장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는데 아가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메시지를 봤으면 연락 한 통이라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가 아가씨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고 있을 때 남편과 형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셋이서 기약 없이 수술실 앞을 기다렸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오더니 시어머니가 수술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엄마가 방금 죽었다고 울부짖었는데 아가씨는 자기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해 무덤덤해 보였어요. 어머, 그랬구나. 건강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만. 저는 아가씨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형님이 먼저 엄마가 죽었다는데 그게 할 말이냐며 그런 태도로 있을 거면 당장 돌아가라고 분노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아가씨는 알겠어. 가라니까 갈게. 이런 분위기 속에 나도 계속 있기 싫어.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돌아가는 아가씨를 따라 함께 사라졌어요. 남은 우리는 다시는 저 사람들과 엮이지 말자고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끝났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조문객을 맞이할 때는 뭔가 매우 불쾌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물건이 많아 유품 정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 안쪽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에 일기를 읽어봤어요. 처음엔 아직 시아버지가 은퇴하기 전 저와 형님과 함께 나갔던 추억이 즐거운 어조로 적혀 있었어요. 그 후 시아버지가 은퇴한 후에는 그래서도 힘든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혼자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딸을 만나러 갈 때만큼은 혼자 가도록 좀 해주지. 라는 등의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의 일기에는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못 가게 한다. 이대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시기 전날의 일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기를 품에 안고 지키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불안에 떨었고 10분 후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몰래 현관에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주었어요. 읽어 내려가는 경찰관.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자 경찰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약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다른 방에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던 시아버지와 아가씨에게 경찰관이 다가갔고 두 사람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경찰이 여긴 무슨 일이냐며 화를 냈어요. 경찰관은 시아버지와 아가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기의 마지막에 두 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식사에 독극물을 넣었다고 적혀 있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독을 넣었다는 거예요? 라고 아가씨가 반박했어요. 여기에 적힌 거 보면 한 달 전부터 막내 따님이 요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돌아가신 분은 기쁘긴 한데 동시에 뭔가 좀 이상한 맛이 났다고 적혀져 있네요. 요리하면서 소량씩 독을 넣은 것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어떻게 엄마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일 수 있냐며 들키지 않을 줄 알았냐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명과 함께 온 경찰관 중 한 명이 마당에서 농약을 발견한 거예요. 독약이 이거일지도 모르겠다며 보여준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모르는 건지 너무 쉽게 증거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수상한 모습의 낌새를 알아차린 경찰들은 두 사람을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가급적이면 직접 시어머니를 죽인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그건 나중에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연행되자 시댁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 두 사람이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할까?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사망 사고인이 분명 제대로 수사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를 죽인 게 맞다면 그에 맞는 천벌을 꼭 받게 해야죠. 다음 날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범행 동기에 대해 먼저 시아버지부터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건 시아버지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가였어요. 적어도 저나 남편이나 형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분명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고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확실했어요. 나도 나중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 다니고 싶어.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둘이서 함께 해보고 싶어. 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그리고 아가씨의 동기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아가씨는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유흥에 빠져 있었나 봐요. 빚도 생겼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악순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온갖 욕을 먹고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유산이라도 빨리 받아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아버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즉,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게 아가씨였던 거죠.
시아버지는 또 그 거짓말에 순순히 속아 넘어간 거고요. 결국 모든 원흉은 아가씨였던 게 밝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아가씨 말만 믿다니. 시어머니가 평생 좋아했던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아가씨는 돈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죄가 무겁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건 결코 가벼운 일로 넘길 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저희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재테크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주식계좌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 발견된 거죠. 어쩌면 동거하던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를 속여 시어머니를 고인이 되게 한 것일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주위의 시선 때문에 살기 힘든 걸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가씨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유지하며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아영이고 30대입니다. 2살 연상의 남편 강영준과 둘이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협력사라고는 하지만 남편은 사장이기에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반면 제 직업은 간호사예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우리 부부는 함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그 친구가 어쩌다 왜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첫 만남은 소개해 준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 저와 남편, 이렇게 4명이 만났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분 좋게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헤어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둘이서 한잔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아직 헤어지기에는 이른 시간이라서 막차 시간까지만 그러자고 오케이 했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했었는데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 긴장감이 극에 달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웃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께서도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비했던 선물을 드리고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머니 밖에 안 계신다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도와주었어요. 저번에 하영이 집에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밝으시고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왠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반대할 정도는 아니었고 무사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부탁에 따라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어요.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며느라, 언제쯤이면 집안일 좀 제대로 할래?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서 가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나 봐.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싱글맘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고로 딸 가진 엄마라면 집안 일 정도는 어디 가서든 욕먹지 않게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웃으시는데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화난 걸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집안일 전반에 대해 확인하면 꼭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짜?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야채는 왜 이렇게 크게 썰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시어머니에게 요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싫어? 귀찮게 내가 왜 그래야 해? 너한테 가르쳐주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고 빠르겠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데 다시 또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혼자서 요리 연습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한 일, 싱글맘을 우습게 본 일 등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라며 싱글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건가? 그러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배고프다며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서 편히 쉬기 시작했어요. 마침 어제 파스타 밀키트를 사다 놔서 조리하기만 하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파스타를 끓일 냄비와 파스타 소스를 데우기 위한 냄비를 꺼내 각각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직 안 됐어? 기다리다 지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 됐다고 말하고 타이머를 쳐다보며 파스타가 끓고 파스타 소스가 데워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시중에서 파는 파스타 소스로 요리할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었을 때 맛있다며 잘 드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머님, 파스타 소스 직접 만들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서 빨리 제대로 된 소스를 만들어. 시어머니가 호통치는데 말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다진 고기, 야채 등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인지 파스타 소스를 끓이고 있는 냄비를 들고서는 제 머리 위에서 냄비를 뒤집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모든 것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지는데 반사적으로 팔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뜨거운 물이 제 얼굴로 쏟아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뜨거운 물이 쏟아졌거든요. 제가 열로 인해 고통에 몸부림치자 어머, 미안해. 냄비를 들고 이동하려다 손이 미끄러졌지 뭐야. 지금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혀서 나가야 하거든. 지금 나갈 거니까 나중에 봐. 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119를 불렀어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차가운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차갑게 식혔어요. 도착한 구급대원은 제 상태가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바로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뭘 해도 통증이 심했어요. 겨우 치료가 끝나고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간호사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옷가지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분은 없냐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를 통해 사정을 들은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살짝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매우 화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온 건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넘어지면서 냄비를 쳐서 뜨거운 물을 뒤집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당장 뛰쳐나가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얼굴과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저는 다행히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제 입으로 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알려드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더 분노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조금 냉정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 얘기 잘 들어봐.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다리랑 엉덩이 뼈가 골절돼서 걸을 수 없다네. 꽤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대. 남편이 한꺼번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의 일 같았어요. 당신 내 얘기 듣고 있어? 엄마가 큰일 났다니까? 듣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침 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고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말했더니 어머니는 저보고 간병해 주겠다고 말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기회에 복수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기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골절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퇴원했어요. 시댁에 가서 남편이 한동안 간병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되도록 빨리 퇴원하라며 매일같이 재촉했어요. 제 화상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때쯤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대로 복수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긴 입원 생활을 끝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어요. 집안일이나 간병 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에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출장을 가신 상태였어요. 남편은 돌아온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이나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집 청소부터 하라고 다그쳤어요. 아마도 간병을 하며 심신이 지친 듯 했어요. 저는 일단 집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더러웠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청소를 하는 건 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거실에서 느긋하게 쉬었어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3시간에 걸쳐 겨우 집 청소를 끝냈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주간 요양원에 가셨어. 나 혼자서 간병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너가 돌아왔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겠지. 마음속으로 이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 간병은 너한테 전적으로 맡길게.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제가 정말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하자 당장 내일부터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남편은 간병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출을 했어요.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러 현관 앞까지 나서자 남편은 엄마 간병 잘하라며 집안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켜주자 남편은 안도한 듯 집 밖을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시어머니 방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 빛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제가 눈이 마주쳐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체 만체하며 아침부터 차리라고 재촉했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 아침밥 밖에 생각이 없나 봐요. 아침을 다 먹은 시어머니는 볼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가급적이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그 얼굴 소름 끼쳐서 못 보겠어?
이런 얼굴이 된 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인데. 시어머니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고 저는 죄책감 없이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호출했어요. 며느라, 오늘은 목욕할 수 없으니 몸만 좀 닦고 싶어. 따뜻한 물이랑 수건 준비해서 와. 네, 금방 가져갈게요. 저는 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을 들고 손에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시어머니의 등을 닦아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말려도 저는 등 닦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뜨겁다고 했잖아. 잠깐만 멈춰봐. 당황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라? 이게 그렇게 뜨거워요? 저한테는 얼마 전에 끓는 물을 끼얹으셨잖아요. 라고 웃으며 다시 한번 대야에 물에 수건을 담가 따뜻한 수건을 만들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해. 벌써 등 허리가 따끔거리고 아파. 사실 제가 대야에 담은 물은 방금 막 끓인 물이었어요. 대야에 옮겨 담는 동안 조금씩 식어가고 있으니 80도 안팎의 뜨거운 물일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도 뜨거움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몸 닦을 때는 이 물을 가져와야겠네요. 왜냐면 어머님은 뜨거운 물 좋아하시잖아요. 빙그레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절대 잊혀지지 않네요. 이것보다 더 뜨거운 물을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끼얹어 주셨잖아요. 그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이제 뜨거운 물 좀 멈춰줘. 얼마나 뜨거웠으면 절대 못 들을 줄 알았던 사과를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말하는 제게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겠어. 원하는 거 돈이지? 얼마를 원하는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제게 한 폭언과 그동안의 시집살이, 화상 치료비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소 3억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혼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위자료 액수와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어요. 그 뒤 남편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메시지로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달라.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도 했어요. 그 후에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각종 위자료 지급으로 다툼이 좀 있었지만 어머니의 지인인 변호사가 매우 훌륭했던 덕분에 유리하게 잘 마무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물론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죠. 앞으로 남편은 간병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자업자득이라 꼬시네요. 그리고 저는 몇 번의 수술을 더 해야 하긴 하지만 조금씩 화상 자국이 사라지고 있어서 마음이 예전보다는 홀가분해졌어요. 의사 말로는 모든 수술이 끝나면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하네요. 수술이 다 끝나면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가고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얼른 모든 수술이 다 끝났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혜원이고 35살입니다. 동갑내기 남편 오시연과 6살 아들 오태호와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학과는 달랐지만 댄스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만난 지 2주 만에 교제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원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만약 내가 슬프게 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헤어질게. 이렇게 저는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 프러포즈가 멋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러포즈를 한 지 몇 년 후 남편은 이 약속을 지키게 돼요. 남편은 출장이 잦았어요. 한 달에 3분의 1은 집을 비울 정도니까요. 저도 아들이 3살 때 직장에 복귀했어요. 바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님, 항상 태호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호가 있으면 집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 며느리도 남편이 출장 많아서 힘들 텐데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저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흔히 듣는 고부 갈등은 전혀 없고 다른 결혼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바쁘지만 평온한 생활이 이대로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의 출장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달에 절반 이상이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여보, 출장 가는 날이 좀 많지 않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여기저기 지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그 문제들 해결하러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꼭 가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 있지 않아? 아니야. 이런 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며 얼버무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쁜 것도 잠깐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남편의 출장은 늘어만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매월 초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남편의 입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달에는 30만 원 정도 적었고 이번 달에는 50만 원이나 적었어요. 월세도 이 생활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입금이 적으면 일단 제가 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도망치듯 출장을 가버려서 다음 달에도 생활비 입금액은 또 줄었어요.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정해진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는 거야?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월급이 적게 나와서 나도 생활이 힘들어. 내가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역시 출장을 또 갔어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을 때 퇴근길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사위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어제부터 출장 중인데 왜요? 그게 말이야. 회사 근처에서 사위를 봤어. 큰 캐리어를 들고 있어서 눈에 띄었거든. 그래서 바로 사위인 걸 알아봤지. 실제로 남편은 어제 큰 캐리어를 들고 출장을 떠났어요. 이번 일정이 4박 5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 근처에서 봤다면 아버지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대로 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어딨어?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왜? 출장 중이지. 그렇구나. 저기 미안한데 거기서 기념품 좀 사다 줄래? 나중에 원하는 기념품 문자로 보내줄게. 라고 말하자 한동안 답이 없었지만 알았어. 가능하면 빨리 부탁해. 라고 답장 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이나 역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 상품들만 골랐어요. 정말 출장을 가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를 골라서 남편에게 목록을 보냈어요. 아까까지 회사 근처에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
출장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제가 보낸 기념품 목록에 없던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내가 부탁한 것들이 아니잖아. 태호와 함께 기대했는데? 저와 태호는 우울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일이 바빠 쇼핑할 시간이 없었다며 뭐가 됐든 기념품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오늘도 출장이라며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그런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줄 수 없어 잘 갔다 와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잘 아는 태호도 아빠에게 다녀오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전에는 둘이서 다정다감하게 남편을 배웅해줬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병원 측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후송되었다는 것,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 어쩌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태호는 시부모님께 부탁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이 있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 바로 옆이었어요. 이런 곳에 남편의 회사 지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역시나였네 라고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남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사고의 원인은 남편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침범한 게 원인이라고 했어요. 사고가 난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 동승자들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했고요. 참고로 남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이 병원에 있었는데 의식이 있고 경미한 부상이라 지금은 일반 병동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만나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상태는 척추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낯선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화난 분위기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부부도 저를 알아봤어요. 실례합니다만 오시연 씨 부인이신가요? 한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이지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 이분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지난 몇 달간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먼저 이지혜라는 사람은 남편과 바람난 여자예요. 나이는 24살이고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남편이 부서를 옮기면서 두 사람은 눈이 맞아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남편은 출장이 많은 부서인 걸 이용해서 우리에게는 출장 간다고 말하고 사실은 상간녀 집에서 머물렀던 거죠. 게다가 최근에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흥신소에서 알아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상간녀의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딸이 이 사고로 유산을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다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딸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부모로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마음이 잔뜩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람을 피워 가진 아이를 곧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서 낳게 하는 부모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의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순진한 애를 꼬셔서 임신까지 시키더니 사고 내서 유산까지 시킨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이죠. 왜 저에게 화를 내세요? 그 문제는 남편이 정신 차리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쪽 따님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예요. 생사를 헤매던 남편은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겨우 깨어났어요. 깨어난 후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하반신 마비 외에는 후유증은 없다고 해요. 골절과 전신 타박상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어난 남편은 자신이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불륜 여행 중 사고를 당해 인근 종합병원에 실려갔다는 건 불륜 여행이 들통났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빨간불 못 봐서 사고 난 거지? 그게 궁금했어? 그것보다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죽었으면 복수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여자친구 이번 사고로 유산했대. 둘이 참 맘됐네. 아니,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나?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말했고 남편은 언제부터 알았냐며 역정을 냈어요.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생활비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것들이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이 깨어나기만을 벼르고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겁도 줬어요. 계속 미소 지으며 얘기했더니 남편은 무척 당황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혼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바람도 피우고 거기다 불륜 여행 갔다가 하반신마비 된 남자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변호사에게 상담받은 위자료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요.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위자료 3천만 원씩 청구할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최근 몇 달 생활비 부족한 건 따로 받지 않을게. 단 그 여자가 위자료 못 내겠다고 하면 당신한테 2배로 청구할 거니까 잘 설득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간녀 부모님이 당신 운전부주의로 사고 났으니 치료비랑 이것저것 청구할 거래. 그리고 태호는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고 말인데 당신이 신호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줄 돈 준비해야 할 거야. 그건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사고 난 차가 뭔지 기억 안 나? 벤틀리던데. 그리고 거기 3명 타고 있었는데 모두 병원에 입원했어. 수리비랑 치료비를 합치면 보험으로는 택도 없을 거야.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신고서를 받아와 남편에게 사인해달라고 했고 시부모님도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 말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겨우 바람 피운 것 가지고 연을 끊는다고? 왜냐면 나랑 태호를 계속 배신한 거잖아. 당신이 한 행동에 어른답게 책임지도록 해. 남편은 겨우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불행해진 걸 이해했으면 싶었어요. 예전에 나한테 했던 프러포즈 기억나? 만약 내가 슬프게 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헤어질게? 라고 말한 거. 약속 지킬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살림살이들은 모두 내가 가질 거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남편은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걸 보면 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전 남편은 여기저기 돈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는 것 같았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를 당했어요. 사내 불륜과 교통사고를 낸 것 등이 겹쳤기 때문이죠. 한편 저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전 남편에게는 행방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막음을 해놨어요.
태호는 유치원도 옮겼는데 아빠는 전혀 찾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도 사귀며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태호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